너 진짜 사람 애먹인다. 무슨 고등학생 애도 아니고 말 몇 마디에 꽁해가지고 말이야. 뭐? 아니, 그렇잖아. 여행 왔으면 같이 재밌게 시간 보내야지. 사람 눈치나 보게 하고 말이야. 네가 내 눈치를 보기나 하니? 지금만 해도 그렇잖아. 같이 왔으면 둘 다 가고 싶은 곳에 가야지. 따로따로 다닐 거면 뭐하러 같이 와? 둘 다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네가 가고 싶은 곳이겠지. 뭐? 네 계획에 맞춰서 따라다니고 가방이나 들어주고 사진기사 노릇하고. 내가 네 비서야? 아니면 수발 드는 사람이야? 너는 친구끼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는 나를 친구로 생각이나 하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5세 장은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35년 지기 친구에 관한 이야기이죠. 장 씨는 인생 처음으로 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해외여행도 처음이었고 친구와 간 것도 처음이었죠. 누군가는 우려의 말을 하기도 했는데 장 씨는 설레고 들떴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와 가는 게 어쩌면 남편과 함께 가는 것보다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행 첫날부터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친구와는 여행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해외여행은 결코 안 됐죠.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붙어 있다 보니 알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친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장 씨는 여행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행이 앞으로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친구라는 자신을 갉아먹지 않도록 하늘이 도운 것 같았습니다. 장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새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김선자였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쭉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참 긴 세월이었죠. 그런 친구가 총 5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선자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기도 했고 각자 다른 지역에 정착했던 탓에 서로 조금 뜸해졌었는데 선자가 10년 전에 다시 장 씨의 근처로 이사와서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반년 전부터는 거의 매일같이 통화를 했죠. 반년 전 장 씨가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할 때였습니다. 아파서 모임에 나가지 못한다고 단톡방에 글을 올렸더니 직접 집으로 찾아왔죠. 아프면 말을 해야지. 혼자 끙끙 앓고 있어. 그러면서 무릎에 좋은 음식을 챙겨준다며 뭘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친하기는 했어도 아프다고 집에까지 올 줄은 몰랐던 장 씨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보다 낫다 싶기도 했죠. 그때부터는 단톡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따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모임 때만 가끔 만나던 친구 사이를 벗어나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임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여행 간 적도 없네.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간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친구들이 말하는 건 해외였습니다. 나도 가고 싶긴 한데 손주 돌보느라 못 가. 조금 일찍 할머니가 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없으면 우리 남편 난리 난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도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려면 며칠씩 집을 비워야 하는데 그건 부담스럽다고 했죠. 장 씨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여행을 한 적이 없으니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슬쩍 장 씨가 남편에게 묻자 남편은 의외로 흔쾌히 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가도 돼? 당신 가고 싶으면 가야지. 못 갈 이유는 또 뭐야? 난 또 당신이 서운해할 줄 알았지? 나는 여행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남편이 밖에서 자는 걸 안 좋아하는 탓에 장 씨는 여행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그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습니다. 혼자 가는 거 아니면 괜찮아. 남편의 말에 장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도 드디어 해외여행을 해보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 선자만이 여행에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셋은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혼자만 아니면 된다고 했으니 장 씨는 선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베트남이었습니다. 집과 가까운 공항에서 아주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여행 상품이 있었죠. 여행 준비 과정은 즐거웠습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숙소에 머물지 계획을 세우며 두 사람은 마치 대학 시절로 돌아간 듯 설렜습니다. 하지만 출발 며칠 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 씨는 평소처럼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던 선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선자가 아닌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30대, 40대, 그 언저리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고 둘은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둘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여자는 그에게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심상치 않은 사이 같았죠. 장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나 단순히 아는 사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 어떡해. 장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친구로서는 알려줘야 할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남의 부부 문제에 끼어들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후 사정도 전혀 모르고 말이죠. 이런 건 모른 척하는 게 현명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와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 씨는 눈을 크게 떴고 남자는 화들짝 놀라더니 여자의 팔을 끌고 황급히 사라졌죠. 나는 내가 원하는 일정 짜갈 테니까 은희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짜. 그리고 비교해보면서 다니자. 그날 하필이면 선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 씨는 이 비밀을 안고 있자고 다짐했습니다. 혹시나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모를까.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봤다고 생각하자고 결심했죠.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날, 장 씨는 부푼 가슴을 안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우리 유준이 이번에 외국계 회사 합격한 거 이야기했나? 지난번에 말했잖아. 단톡방에서. 아, 그랬나? 아주 그냥 애가 지 아빠 닮아서 똑똑해. 알지? 우리 남편. 아무튼간 유준이는 여기서 좀 다니다가 외국에서 살 수도 있는 모양이야. 그러면 어쩌지? 나도 따라갈까? 아니다. 우리 남편 회사 때문에 안 되겠다. 그 인간 나 없으면 못 살잖아. 오늘도 얼마나 걱정을 하던지. 선자의 아들 자랑은 남편 자랑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수다를 떨 수 있나 신기했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비행기 안에서 남들처럼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싶었던 장 씨는 원하는 건 하나도 해보질 못했습니다.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 대답 좀 하라고 닥달하는 통에 수다를 계속 들어줘야 했죠. 장 씨는 여행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시작되자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방 좀 바꿔줘요. 선자가 가이드에게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만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여행 상품을 예약했는데 선자가 방을 바꿔달라며 떼를 썼습니다. 지금 성수기라서 방이 꽉 차서 바꿔줄 방이 없대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구만. 우리도 위층으로 해줘요. 전망이 꽝이야. 선자야. 못 바꾼대잖아. 어이가 없네. 저거 다 뻥이야. 그래서 내가 가이드 안 붙이려고 했는데. 영어만 할 줄 알면 선자는 혀를 찼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시내 관광을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다 같이 이동을 하는데 친구는 연신 불평을 했습니다. 시끄럽게 꼭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하는 거야? 그냥 각자 택시 타고 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다 같이 다니기가 힘들겠지? 위험하기도 하고. 위험하긴. 다음에는 우리 가이드 없이 여행하자. 그래, 차에서 내려서 장 씨는 땀을 한 바가지 흘려야 했습니다. 날이 더운 것도 있지만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은희야, 여기서 내 사진 좀 찍어줘. 장 씨는 조금 돌아다니면서 한국과 다른 정치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오로지 사진 찍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스스로 찍었으면 관계가 없었겠지만 장 씨는 팔자에도 없는 사진사 노릇을 해야 했죠. 저기 예쁜 건물 배경으로 해서 또 찍어줘. 또? 이번엔 전신으로, 아니 반신으로. 이렇게? 아니다. 얼굴이 좀 더 잘 나오게 클로즈업 해봐. 장 씨는 결국 관광보다는 사진사 역할만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구경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선자야. 나도 구경도 좀 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찍자.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는 말 몰라? 오전 여행은 내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엔 자유여행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표시해놨거든? 여기 가보자. 장 씨가 가져온 책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형광펜으로 부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 전에 구입해서 가고 싶은 곳들을 정해놨습니다. 각자 일정을 짜서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 겹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서로 여행 스타일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오전에는 사원 같은 곳에 많이 가니까 오후에는 한가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었는데 친구는 무조건 북적거리는 관광지를 원했습니다. 여러 번 올 것도 아닌데. 사진 찍었을 때 어딘지 딱 티가 나는 곳을 가야지. 나는 사원은 다 거기서 거기 갔던데 좀 더 특별한 곳에 가고 싶어. 여기 책에 보면 그런 데 되게 많어. 여기서 가깝고. 은희야, 너는 여행 많이 안 다녀봤잖아. 내가 말하는 대로 하자. 그러면 손해 안 본다? 선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장 씨는 여행 가이드북에서 본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쌀국수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가이드와 함께 뷔페 식당에 갔는데 너무 양식 위주라서 실망한 참이었습니다. 여기가 맛집이래. 현지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걸어서 10분 정도면 갈 것 같은데. 하지만 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찾은 곳이나 분위기 엄청 좋아 보이지? 선자가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었는데 누가 보아도 베트남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런 데는 한국에서도 갈 수 있지 않아? 은희 너는 한국에서 이런 식당 가? 뭐, 꼭 그렇지는 않지. 레스토랑은 거의 가지 않는 게 맞긴 하지만 장 씨는 그래도 베트남에 왔으면 베트남 분위기를 좀 더 내고 싶었습니다. 여행 와서 고급진 분위기도 내고 하면 좋잖아. 안 그래? 그래. 알았어. 장 씨는 아쉬운 마음을 숨긴 채로 친구가 가자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1인당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을 써야 했습니다. 현지 물가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차마 여행에 와서 돈 얘기를 꺼내기가 민망했습니다. 쪼잔하다고 생각할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냈습니다. 식사 후에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잠을 청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비행기로 도착했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돌아다녀서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기분이 좋은지 자꾸만 술을 찾았습니다. 식사하면서 맥주를 몇 잔이나 마셨는데 리조트 근처 마트에서 술을 잔뜩 사서 숙소에서도 한참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장 씨가 꾸벅꾸벅 졸 때쯤 침대에 몸을 기댈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장 씨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이 부족했지만 오전에는 다 같이 움직여야 해서 빨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선자야. 일어나야지. 얼른 출발해야 해. 잠깐만. 피곤해. 모여야 하는 시간 다 돼가. 오늘은 그냥 전체 자유여행 한다고 해. 뭐? 좀 더 자고 우리끼리 돌아다니자고. 여기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그건 오후에 하면 되잖아. 돈도 냈는데. 그리고 우리만 빠지는 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괜찮아. 어제 계속 버스만 타고 돌아다니는 거 재미도 없었잖아. 그러고 나서 잠에 빠져버린 친구. 장 씨는 곤란해하면서도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친구만 두고 혼자 가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가이드 또한 곤란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동행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았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재주가 둘 모두에게 없었습니다. 현지 시간 11시가 다 돼서 친구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술 좀 덜 먹어야겠다. 전날 그렇게 그만 먹고 자자고 할 때는 말을 안 듣더니 속이 안 좋은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도 건너뛰고 한참을 기다린 장 씨의 표정은 더 안 좋았죠. 리조트를 나서서 친구는 빠른 걸음으로 저만치 걸어갔습니다. 국물 있는 걸 좀 먹고 싶은데. 뭐 먹게? 똥양꿍? 그거 먹을까? 그거는 태국이고. 장 씨가 어이없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장 씨의 심사는 뒤틀린 상태였습니다. 장 씨의 오전을 망친 것에 대한 사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여행을 망칠 수 없기에 장 씨는 친구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국물 요리처럼 보이는 그림이 있는 아무 식당에나 들어가는 친구를 쫓아갔죠. 결과는 대실망이었습니다. 현지인은커녕 관광객도 찾지 않는 식당인 듯 했습니다. 당연히 맛은 없었고 비쌌습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모든 음식이 맛있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추억이라고 여기자 싶었습니다. 잠깐만, 나 여기서 뭐 좀 사야 되는데. 이것 좀 들고 있어줘. 친구가 옷가게에 들어가며 자신의 가방을 장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황당해진 장 씨가 멍하니 서 있었는데 친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쇼핑을 하는 건 알겠지만 자기 가방은 자기가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 샀어. 너는 안 살 거지? 여기서는 사고 싶은 게 없네. 근데 목마르지 않아? 저기 가서 물 좀 사다 주라. 뭐? 뜬금없는 친구의 말에 장 씨는 자신이 들은 게 맞나 싶어 되물었습니다.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발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을 사오라니요. 황당해하는 장 씨의 표정을 읽었는지 친구가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아이, 나 허리 안 좋은 거 알잖아. 50세가 넘어가면서 허리가 좋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 씨도 무릎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장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장 씨의 무릎이 아팠을 때 무릎에 좋은 음식이라며 들고 찾아왔던 친구를 떠올렸죠. 잠깐만 기다려. 장 씨는 친구를 위해 물을 떠왔습니다. 그런 장 씨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자신을 불먹으려고 들었습니다.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부탁을 들어주거나 좋은 말로 거절하는 것도 한계였습니다. 저녁은 현지 시장 구경한 다음에 근처에서 먹자. 시장? 그런 데는 좀 지저분하지 않아? 그래도 그런 분위기가 좋잖아. 난 비위상해서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 쌀국수가 1,000 얼마라고 그러더라. 싸면 단주라니? 우리 그래도 먹는 건 제대로 먹자. 차라리 바닷가 근처에서 꽃게 같은 거 먹으면 좋잖아. 그래, 그것도 좋지. 게나 새우 같은 해산물을 먹는 것도 장 씨가 원했던 것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말대로 하기는 했지만 무엇 하나 장 씨의 계획대로 하지 않으려는 친구에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도 하루 종일 선자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자는 무척 신이 나 보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여행 잘 다녀오라고 여행 자금을 넉넉하게 줬거든. 아, 그래? 근데 은희 너네 남편은 안 줬어? 자꾸 싼 것만 먹으려고 하고. 여행 왔으면 팍팍 좀 써라.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너희 남편도 참 그렇다. 모처럼 와이프 여행 보내주는 거 통 좀 크게 쓰지. 여행 자금 안 부족해. 쌀국수도 맛있을 것 같아서 먹자는 거고. 장 씨의 말에도 친구는 알만하다는 듯이 짓궂은 표정으로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이구, 어련하겠어? 순간 기분이 상한 장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장 씨를 무시하는 기색이 다분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친구의 남편에 대해 장 씨는 친구가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내 남편과 비교하는 것이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조금 화가 난다고 그런 엄청난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지는 않겠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모임에서 정숙이 좀 그러지 않았어? 정수기가 왜? 나 요즘 정숙이랑 자주 봤거든. 근데 자기가 밥값 내겠다고 그랬잖아. 그게 왜? 너 모르는구나. 정숙이 남편 사업 망해서 집도 팔았다더라. 모임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굴던데. 걔 그거 잘하잖아. 돈 자랑. 식사를 하며 같은 모임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선자.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불편했습니다. 정숙이 직접 말을 해준 것도 아니고 말은 안 하고 밥값도 내려던 걸로 봐서는 숨기고 싶었을 가능성이 클 텐데 말이죠. 이거 맛있네. 장 씨가 말을 돌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자는 계속해서 그 친구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걔 언젠가 한번 코가 납작해질 날이 올 줄 알았어. 너희 사이 좋은 거 아니었어?
뭐 좋지? 그러면 그런 얘기는 좀 그렇다. 에이, 그냥 하는 소리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 하겠네. 장 씨는 말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친구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부분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내내 붙어 있지 않을 때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적당히 재미있는 얘기를 할 줄 알고 공감하는 이야기도 많았죠. 그런데 그동안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왔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그 친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가이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기념품 샵의 차가 멈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건 구매를 유도한다는 것은 장 씨도 익히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싸게 온 편이기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사면 되고 아니면 말면 되니까 말이죠. 이것들이 완전 사기꾼이네. 친구는 화가 나 보였습니다. 이거 사면 다 저 가이드랑 여행사에 돈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안 사면 되지. 시간 낭비해서 열받으니까 그렇지. 여기는 뭐 사진 찍을 것도 없는데. 금방 나갈 거잖아. 장 씨는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대부분 장사 속으로 팔고 있기는 했지만 장 씨는 흥미로웠습니다. 기념품 샵답게 전통적인 액세서리들도 보였습니다. 딸에게 사다 주면 좋아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텍스 베개가 있었는데 책상에 종일 앉아 있어서 목이 안 좋은 남편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개만 딱 사면 좋겠다 싶었죠. 너 그거 사게. 시간 내서 기념품 사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야야. 이거 다 사기라니까. 엄청 비싸. 하지만 장 씨의 생각보다 그리 비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더 비싼 것들도 있었지만 장 씨는 적당한 선에서 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선자는 아주 바보 취급을 했죠. 얘가 정말 세상 물정 모르네. 바보 아니니? 뭐가? 딱 두 개만 살 거야. 라텍스 그거 비싸. 이 정도는 한국에서도 비슷해. 야야,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것도 벌벌 떨면서 그냥 분수에 맞게 살아. 형편껏. 마지막에 중얼거리는 선자의 목소리에 장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번에 밥값 10만 원 나온 거 가지고 표정도 안 좋던데 괜히 있는 척 안 해도 돼. 웃긴다 얘. 선자는 장 씨의 표정을 보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주절거렸습니다. 그날 밥값을 보고 장 씨가 놀란 것을 알고는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레스토랑 타령을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무척 성격이 나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도 못 살 형편인 줄은 몰랐네. 장 씨가 차갑게 말을 내뱉자 그제서야 친구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에이, 내 말 뜻은 그런 게 아니지. 네가 엉뚱한데 돈 쓰고 후회할까 봐. 친구로서 조언을 한 거잖아. 나는 여행 와가지고 이런 데서 저런 것들 사는 게 제일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돈 쓸 줄 모르는 거지. 그래? 너는 사지 마. 장 씨가 뒤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선자가 뒤에서 혀를 찼습니다. 쟤는 괜히 분위기 잡고 있네. 조언을 해줘도 난리야. 그 말을 듣고 장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상대를 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말을 섞기가 싫었죠. 너 아직도 삐졌니? 오후가 되어 자유여행을 할 때도 장 씨가 말을 하지 않자 그제서야 선자가 눈치를 봤습니다.
우리 숙소에서 수영이나 할까? 기분 전환할 겸 맥주도 한잔하고. 나는 시장 갈 거야. 시장? 너 안 갈 거면 나 혼자 갈게. 비위가 상한다며 안 간다고 하길래 장 씨는 혼자라도 갈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여행을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자는 그것조차도 마음에 안 드는 듯 했습니다. 너 진짜 사람 애먹인다. 무슨 고등학생 애도 아니고 말 몇 마디에 꽁해가지고 말이야. 뭐? 아니, 그렇잖아. 여행 왔으면 같이 재밌게 시간 보내야지. 사람 눈치나 보게 하고 말이야. 네가 내 눈치를 보기나 하니? 지금만 해도 그렇잖아. 같이 왔으면 둘 다 가고 싶은 곳에 가야지. 따로따로 다닐 거면 뭐하러 같이 와? 둘 다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네가 가고 싶은 곳이겠지. 뭐? 네 계획에 맞춰서 따라다니고 가방이나 들어주고 사진기사 노릇하고. 내가 네 비서야? 아니면 수발 드는 사람이야? 너는 친구끼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는 나를 친구로 생각이나 하니?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언성을 높이며 다퉜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도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까지 따로 행동했습니다. 장 씨는 차라리 그게 나았습니다. 선자 때문에 못 갔던 장소들도 가보고 못 먹었던 것들도 먹고 말이죠. 처음엔 혼자 돌아다니는 게 무서웠는데 별것 아니었습니다. 해가 졌을 때 혼자 돌아다니지만 않으면 됐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행히 같은 가이드 여행에 동참했던 한국인 가족과 야시장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꽤나 만족스러운 첫 해외여행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도 둘은 마치 남남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장 씨는 며칠 동안 여행 사진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선자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래서 여행은 서로 수준 맞는 사람이랑 가야 하는 것 같다. 시간만 낭비했네.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런데 그 메시지가 장 씨 개인에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카오톡 모임 단톡방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전화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여행 스타일이 안 맞았어. 그런데 친구들은 선자로부터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선자가 그러는데 네가 내가 뭐? 아니 우리 험담을 했다고. 나는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걸 아니까. 믿지는 않는데 좀 찜찜해서 말이야. 네 남편 짠돌이라고 여행 가는데 한 푼도 안 줬다고 그런 말도 하더라. 기가 막혔습니다. 여행을 망친 것도 부족해서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까지 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 믿는 애들 아무도 없어. 선자가 그렇게 말하면 말했지. 네가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 다행히 친구들은 장 씨의 편을 들었습니다. 선자가 자꾸만 나한테 애들 얘기를 해서 나도 불편했거든. 장 씨에게만 험담을 한 것이 아닌 모양이었죠. 고등학생 애 같은 게 누군지 몰랐습니다. 나이를 이만큼 먹었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들 판단이 설 텐데 그걸 선자만 몰랐습니다. 장 씨는 이번 여행을 후회하면서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선자에 대해 모르고 계속 가까이 지냈다면 그것만큼 시간과 심력이 낭비되는 일도 없었을 테니 말이죠. 장 씨는 이대로 선자와 연락을 끊고 살 생각이었습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장 씨를 가만히 두질 않았죠.
한 달 저도 지난 어느 날 새벽에 걸려온 전화. 장 씨는 잠결에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곤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고함이 날아왔습니다. 너 내 남편 바람 피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알고 있었잖아. 내 남편 봤다며? 그걸 어떻게 알아? 너한테 들었냐고 그러더라. 나는 그동안 바보처럼 아무것도 몰랐어. 너는 네가 내 친구가 맞기는 했어? 어쩜 나한테 이래? 그걸 알고도 너는 나랑 여행 갔을 때 죄책감 안 들었니? 장 씨는 장 씨 나름대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녀가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장 씨가 죄책감이 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장 씨가 그 얘기를 꺼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아무리 친한 친구이지만 함부로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런 장 씨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연이 몇 년이니? 여행에서 좀 서운하다고 연락 끊을 때부터 알아봤어. 아주 음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년이잖아. 뭐? 난데없는 욕설에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친구야? 야, 이 나쁜 년아. 너 말 다 했니? 너희 부부 일을 가지고 왜 나한테 욕이야? 넌 배신자야. 아마 자신의 남편에게 하고 싶은 붕풀이를 장 씨에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만한 사람이 자신인 것 같았죠. 너희 남편 일은 안타깝게 생각해? 나는 누구와는 달리 입이 무거워서 말이야. 여기저기 떠벌리지를 못했네. 뭐? 남들한테 내 얘기하고 다니지 마. 너 그러다가 입으로 망해. 너 말 다 했어? 나도 너 더 이상 친구로 생각 안 할게. 너는 진작에 그러고 살았던 것 같지만 너 내가 애들한테 말해서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할 거야. 너 도대체 나이가 몇이니? 장 씨가 한심하다는 듯 말했고 친구는 모욕을 당한 듯 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남의 인생 망치고도 잘 사나 보자. 누가 인생을 망쳤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남편과의 일로 판단력이 흐려진 듯 했습니다. 너는 사람을 존중하는 법 좀 배워. 그러다가 네 곁에 아무도 안 남을 거야.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날기 밝은 오전의 단톡방에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선자가 장 씨에 대해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배신자라는 말을 또다시 했죠. 이런 사람이랑은 같은 모임을 할 수 없다며 장 씨를 비난했습니다. 장 씨는 마냥 모임에서 쫓겨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연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뒤에 단톡방을 나간 사람은 장 씨가 아닌 선자였습니다. 선자의 폭로에도 채팅창은 며칠간 싸늘했습니다. 누구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자가 나간 후에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자 이혼한다고 하더라고. 사실 미경이도 알고 있었다더라.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하니? 누가 무슨 원망을 들으라고. 애들도 선자랑 대판했어. 그래?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고소해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선자는 장 씨의 말대로 입으로 망했습니다. 여행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끼리 기분 전환할 겸 제주도 같은 데라도 가자. 하지만 장 씨는 마음먹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선자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머리 아프고 복잡한 일은 또다시 만들고 싶지 않았죠.
같은 갈등은 아니더라도 남끼리 여행을 가면 뭐가 됐든 부딪히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과는 달리 선자처럼 등 돌리면 그만인 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쓰디쓴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죠. 다음에 기회 되면 장 씨는 두루뭉술하게 대꾸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다들 바쁘니까 그 약속은 성사되기 힘들 것이었습니다. 가끔 만나서 수다를 떨고 맛있는 거 먹고 그 정도의 친한 친구 사이가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 씨는 사람을 만날 때 좀 더 신중해질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구분하기 쉽지 않겠지만 말이죠. 어쨌거나 이번 여행도 결국 장 씨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장 씨는 베트남 여행에서 혼자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첫 해외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이제는 소중했습니다. 장 씨는 여행에 대한 설렘은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나랑 둘이 가. 다만 다음번에는 남편과 함께 가기로 했죠. 아니면 혼자도 좋았습니다. 여행이란 건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무척 중요했습니다. 이제 장 씨의 동행으로 친구가 함께 갈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직무유기예요. 뭐? 저희는 어머님 믿고 맡겼잖아요. 돈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뭐예요? 다른 도우미도 이렇게 대충은 안 해요. 뭐야? 여보, 그만해. 당신은 가만히 있어봐. 다달이 드리는 140만 원이 적은 돈이야? 적은 돈은 아니지. 너 뭐라고 했니? 가정부? 엄마, 혜정이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럼 무슨 뜻이야? 돈 받고 하는 일이면 제대로 하라는 말이잖아. 여기에 무슨 오해가 있어? 아침에도 말했지만 내가 여기에 돈 벌러 온 거야? 그건 아니고요. 맞잖아요. 돈 받고 집안일 봐주셨으니까. 어차피 어머님 하시는 일이 가정부 일이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일은 제대로 해주셔야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심유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심 씨는 가정부입니다. 요즘은 가사도우미라고 하죠. 그녀는 꼼꼼하게 일을 할 줄을 알았고, 그래서 가사도우미로서 나름대로 인정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벌이도 괜찮았고 말이죠. 그래서 직업으로 무시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타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말이죠. 어차피 어머님은 가정부잖아요. 며느리가 심 씨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를 위해 가사일과 육아를 도와준 결과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심 씨가 아들을 도와줬던 것은 내 자식이라서 그런 것이지 일을 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며느리가 자신을 함부로 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니 그 인성을 알 것 같았습니다. 천성이 어떤 것인지 말이죠. 심 씨는 자신을 가정부 취급하는 아들 며느리를 이제 가족으로서 대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죠. 심 씨는 자식이 둘 있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였습니다. 자식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심 씨는 회사에 다녔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병원에 다니던 아들을 5년간 돌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모두 대학을 간 뒤에 심 씨는 새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는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고 노후를 위해 남편과 짐을 나눠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사에 취직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심 씨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였습니다. 일은 할만해? 별로 안 힘들어. 그래도 마음이 좀 그러네. 당신까지 일할 필요는 없잖아. 그것도 남의 집 일 해주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야.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이 걱정스러운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집주인이랑 만날 일도 없어. 아무도 없을 때 청소만 해주고 나오는 거야. 예부터 가정부라고 하면 안 좋은 인식이 있기에 남편의 걱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남의 집 허드렛 일을 시킨다는 죄책감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일해본 바로는 무척이나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심 씨가 평생 해온 일이 집안일이었기에 헤매지 않고 능숙하게 할 일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 끝낸 후엔 뿌듯함도 느꼈고 말이죠. 요즘은 종일 일하며 집주인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3, 4시간 정도 일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많이 바뀐 탓이었습니다. 심 씨는 일에 서서히 적응을 해갔습니다. 몇 년 일을 하다 보니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일도 늘어버리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사보다는 육아 쪽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 하원 도우미도 하고 열심히 일했죠. 그러다 아들, 딸이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딸은 결혼을 해서 사위의 고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차 타고 3시간 정도 걸리는 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살지만 아들, 며느리 모두 일을 하는 탓에 볼 수 있는 날은 많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왕래가 잦아졌죠. 엄마, 혜정이가 좀 힘들어하는데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은 늦게까지 일이 있고 내일은 오후에 일 없으니까 너희 집으로 갈게. 감사해요. 맞벌이를 하던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마다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심 씨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 씨도 아이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서도 내내 고생이 많았으니 말이죠. 그래서 일찍 퇴근을 하거나 일이 없는 날에는 종종 가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때문에 숨통이 트여요. 손자는 예뻤습니다. 잠도 잘 자고 분유도 잘 먹고 유별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며느리의 눈밑은 퀭했습니다. 나한테 맡기고 눈 좀 붙여. 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부탁이 있는데요. 아이를 봐주다가 집에 가려던 심 씨를 아들과 며느리가 붙잡았습니다. 웬 부탁이 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의아한 심 씨가 되묻자 갑작스런 제안이 돌아왔습니다. 혜정이가 복직을 하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심 씨가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1년 동안 쉰다며? 손자는 이제 곧 6개월이 되었습니다. 복직까지는 반년이나 남았고 어린이집에 가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혜정이 커리어도 있고요. 집에서 애랑 씨름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를 좀 봐주셨으면 해요. 내가? 너는 회사로 돌아가고 네.
나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 물론 저희도 그냥 부탁드리는 건 아니에요. 공짜로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엄마 시간 뺐으면 그만큼 드려야죠. 저도 엄마한테 안심하고 맡기고 서로 좋지 않을까요? 애기 조금 클 때까지만 부탁드려요. 한 2년 정도만요. 아들과 며느리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안한 금액은 심씨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많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도와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씨는 긴 고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2년만 봐줄게. 그렇게 심씨는 하던 일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며느리는 복직을 했고 심씨는 아들 집을 오가며 아이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아들네 집에 가서 손자를 돌보고 저녁 7시쯤 아들 부부가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마음 놓고 회사 다녀요. 며느리는 회사 다니는 일이 힘들만도 했지만 얼굴색은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종일 아이에게 시달리더니 오히려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더 쉬운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님, 애기 봐주시면서 혹시 집안일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안 그래도 아침마다 어수선한 아들네 집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봐주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충 치워주긴 했는데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집안일도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20만 원씩 용돈을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심씨는 20만 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아들네를 도와줬던 것도 돈 때문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냥 부탁했어도 이왕 아들네에 온 거 해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겠다는 걸 마다하는 성격도 아니었죠. 그런데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것이 말이죠. 어느 날 며느리가 퇴근하자마자 불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희승이 옷은 다른 빨래랑 같이 돌리시면 안 돼요. 심씨는 며느리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손자의 옷은 늘 따로 빨았고 어떤 것은 손수 손빨래까지 했는데 며느리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불평부터 하는 듯 했습니다. 따로 빨았는데 근데 왜 건조대에 같이 걸려 있어요? 그거는 손빨래 따로 해서 같이 걸어둔 거야. 아, 같이 돌려서 널어 놓으신 줄 알고요. 며느리는 민망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눈썹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따로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꽤나 공격적인 말투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며느리는 표정을 금세 바꿨지만 심씨의 얼굴엔 근심이 생겼습니다. 무언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묘한 감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회사 늦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장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보통 심씨는 아이를 위한 이유식만 요리를 했고 아들 며느리의 음식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희승이랑 나들이 한다고 생각하고 다녀올게. 다행히 마트는 멀지 않았습니다. 멀었다면 아이를 데리고 가기가 힘들었을 텐데 큰 길만 건너면 큰 마트가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천천히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뒤에 며느리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야 할지 적힌 목록이었습니다. 심씨는 천천히 그 목록을 살펴보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도 좋아 여기저기 구경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끔씩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는 나갔지만 단지 밖으로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느긋하게 움직여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장을 보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장 본 것들을 정리하고 아이 밥을 먹이고 씻기니까 어느새 아들 며느리가 퇴근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조금 어질러져 있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장난감을 장난감 바구니에 넣고 나니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죠. 다녀왔습니다. 왔니? 심씨가 며느리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집에 갈 채비를 천천히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긴 영수증을 천천히 읽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대수롭지 않게 그 모습을 보면서 외투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거실 욕실에 있던 다 쓴 통들을 버리려고 담아놨던 검정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나가는 길에 입구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버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며느리가 심씨를 불러 영수증을 짚어보였습니다. 여기 이것들이요. 이건 어머님 거 사신 거죠? 그러면서 심씨가 들고 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심씨는 순간 며느리가 무슨 소리를 한 건지 몰라서 쳐다만 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거는 따로 표시해 둘게요. 그리고 돈은 나머지 거만 입금해 드리면 되죠? 월급 드릴 때 한 번에 드리거나요. 무슨 말이야? 내 거라니? 장 볼 때 어머님 것도 같이 보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제가 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버블홈? 이런 것들이요. 아, 그거. 세제도 떨어졌고 일회용 걸레도 다 떨어졌길래 산 거야. 아, 이제 며느리보다도 심씨가 더 잘 알았습니다. 세제가 떨어진 건 모를 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김에 함께 샀던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며느리는 심씨가 들고 있는 봉지에 심씨의 물건이 들어있는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혹시나 자신의 돈으로 내게 될까봐 신경이 쓰였는지 영수증에 표시까지 해가면서 구분을 하려고 한 며느리. 그런 거였어요? 알겠어요. 다 입금해 드릴게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사무적인 말투로 말하는 며느리의 말을 뒤로 한 채 심씨가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심씨의 표정은 무척 어두웠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게 진짜로 심씨가 산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구는지 몰랐습니다. 남이라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았습니다. 사봤자 마트에서 뭘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몇 개 더 사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것 좀 내주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서운했습니다. 한 달에 140만 원을 받고 아이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같은 일을 한다면 못해도 그 2배는 벌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몇만 원 때문에 그렇게 눈에 불을 켰습니다. 심씨로서는 섭섭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 심씨의 시어머니가 심씨에게 그렇게 해주었다면 시어머니에게 직접 장을 받아가 줬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트가 아니라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줬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18개월이 되었을 때 어린이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적응 기간이라서 2시간 있다가 데리러 오라고 하더라고. 울지는 않았어요? 친구들 많아서 좋은 눈치던데? 네. 그러면 이따가 데리고 오시면 전화 다시 주세요. 며느리는 회사에 있어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심씨의 몫이었습니다. 대신에 전화 통화는 했죠. 아,
마침 희승이도 어린이집에 있으니까 나는 병원에 다녀오려고. 심 씨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 지금이요? 그래? 평일에 좀처럼 시간이 있어야지. 네, 다녀오세요. 심 씨가 그렇게 전화를 끊으려는데 며느리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2시간은 빼면 되죠? 뭐를 빼? 근무 시간에서요. 뭐? 근무 시간이라는 말에 심 씨가 잘못 들었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소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2시간 동안 병원 다녀오실 거잖아요. 그래? 빼라. 그렇게 어영부영 전화를 끊었는데 꼭 며느리가 자신의 고용주라도 된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고작 2시간 병원 좀 다녀오겠다는데 돈을 깎겠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져서 그냥 전화를 끊기는 했지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음날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적응을 하기가 힘들었는지 손자는 지쳐 보였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는데 아들 며느리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손자가 곧 잠에 들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머리도 식힐 겸 나가서 재우자 싶어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지나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나온 지 10분이 되었는데 벌써 잠에 빠져든 상태였죠. 휴대폰도 챙겨서 나왔기에 며느리에게 유모차를 맡기고 바로 집에 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천천히 유모차를 끌고 걸어갔습니다. 나? 좀 늦어도 괜찮아. 애 봐주는 사람 있으니까 그렇지. 아,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심 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면 어때? 야야, 베이비시터보다도 훨씬 싸고 가정부 쓰는 것보다 훨씬 싸. 가성비 짱이야. 그 정도는 참을만 하지. 심 씨는 더 이상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할 말을 잃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죠. 10분쯤 흘렀을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이 앞에. 심 씨는 정신없이 손자를 며느리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심 씨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참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심 씨는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140만 원이 아니라 340만 원, 아니 54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손자를 돌봐줄 마음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심 씨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집에서 일을 해주는 것도 오랫동안 마음에 걸려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심 씨가 좋아하니까 안심을 했었는데 남의 집도 아니고 아들네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당장 그만둬. 내일부터 나가지 말어. 집 놓고 와서 내일은 가야 해. 희승이한테도 인사는 해야지. 인사는 무슨 나쁜 놈들. 도움을 그렇게 받아놓고 당신을 그런 취급을 해? 알아. 나도 이제 바보짓 안 해. 심 씨는 다음날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고했죠. 갑자기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일을 맡으셨으면 끝까지 하셔야죠. 며느리는 여전히 심 씨를 고용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너의 그런 태도를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제 태도요? 엄마, 왜 그러시는데요? 갑자기
내가 너희 도와주러 온 거지 돈 벌러 온 거야? 누가 그렇게 말해요? 그런 취급을 하잖아. 저희가 언제요? 가성비 좋은 도움이라면서?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 그건 여보, 그런 말을 했어? 아니야.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절대 아니야. 그냥 지영이랑 통화하다가 베이비시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지. 어머님한테 내가 그럴 리가 있어? 엄마, 오해가 있었나 봐요. 오늘은 짐 챙기러 왔고 너희도 출근해야 하니까 있을게. 마지막 정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늦었으니까 출근을 할게요. 이따 저녁에 다시 얘기해요. 하지만 심 씨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어두운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심 씨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1년 넘게 왔다 갔다 했으니 자잘한 짐이 많았죠. 그런데 그날 손자는 어린이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서 끙끙 앓는 바람에 심 씨가 해열제를 먹이고 집에서 돌봐야 했습니다. 오늘 일 일찍 마치고 갈게요. 병원에 안 데리고 가도 되냐? 지금은 열 내렸어요? 오르락 내리락 해. 열 나면 해열제 먹여주세요. 그래, 알겠어. 며느리와 통화를 마친 뒤에도 심 씨는 어린아이의 이마를 물수건으로 연신 닦아냈습니다. 아무리 아들 며느리에게 정이 떨어졌다고 한들 어린 손자가 아프니 마음이 아팠죠. 오전부터 열이 나기 시작해서 자꾸만 울고 보채는 통에 오후가 되자 심 씨는 지쳤습니다. 안아서 어르고 달래다가 해열제를 먹였다가 밥 먹이려고 애쓰다가 오후 4시쯤 되자 기진맥진해서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다행히 열은 내려서 낮잠에 든 손자였습니다. 심 씨는 아들 며느리를 기다리며 소파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간밤에도 아들 며느리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 잠을 잘 자지 못해서 머리가 멍하고 잠이 쏟아졌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지 심 씨는 삑삑거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난데없이 날아오는 고함. 정신을 겨우 차리고 보자 며느리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시간을 보니 5시 정도였습니다. 1시간 잠이 든 듯 했습니다. 애가 이렇게 아픈데 소파에 누워 계시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언성을 높였고 심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조용한 것을 보니 손자가 아직 잠들어 있는 듯 했는데 며느리는 왜 화가 난지 몰랐습니다. 심 씨가 아픈 애를 내팽개치고 잠이라도 자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직무유기예요. 뭐? 저희는 어머님 믿고 맡겼잖아요. 돈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뭐예요? 다른 도우미도 이렇게 대충은 안 해요. 뭐야? 열난다고 해서 겨우 일찍 퇴근해서 왔는데 어머님은 이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때마침 들어온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하지만 며느리는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세에 눌린 아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봐. 다달이 드리는 140만 원이 적은 돈이야? 적은 돈은 아니지. 둘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혔습니다. 너 뭐라고 했니? 가정부? 엄마, 혜정이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럼 무슨 뜻이야? 돈 받고 하는 일이면 제대로 하라는 말이잖아. 여기에 무슨 오해가 있어? 아침에도 말했지만 내가 여기에 돈 벌러 온 거야? 그건 아니고요. 아들은 우물쭈물 대답했고 그 옆에 있던 며느리가 대꾸했습니다. 맞잖아요. 돈 받고 집안일 봐주셨으니까. 어차피 어머님 하시는 일이 가정부 일이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일은 제대로 해주셔야죠. 이게 맞니? 심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을 쳐다보며 심 씨가 되묻자 아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둘 중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그걸로써 아들의 대답은 들은 셈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들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조금 남아있던 정도 정말로 깔끔하게 떼주니 오히려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심 씨가 직업으로 가사도우미를 택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아들네를 도와준 것과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도우미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나 식당에서 장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와서 도와줬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40만 원. 아마 그거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어도 심 씨는 고개를 끄덕였을 게 분명했습니다. 애초에 돈을 벌려고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는 도대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들이 심 씨를 고용했다고 생각했나 싶었죠. 하긴 그러니까 심 씨가 한두 시간 외출한다고 하면 신경을 썼고 자신들의 돈을 쓰는 것에 예민했겠죠. 그걸 모르고 여태 지냈던 자신이 바보였습니다. 미심쩍은 것이 있어도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설마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직접 가정부라는 말을 들으니 무언가 허탈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도우미이기 이전에 자신들의 어머니이고 시어머니인데 말이죠. 지옥과 충격 속에서 심 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리 챙겨놨던 짐을 들고 심 씨는 현관을 향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책임하시냐고요? 내일부터는 당장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하니?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시어머니로 보이지도 않는 모양인데 너 그 인성 나중에 큰 코 다칠 거다. 엄마, 그리고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며느리도 손자도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겠지.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는 너희들은 일 그만두겠다는 도우미를 과하게 붙잡는 것 같네. 어머님, 심 씨는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손자 걱정도 이제는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설마 자기 자식 하나 못 돌볼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심 씨 때문에 자신이 출근도 하지 못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기에 누구든 옆에 붙어 있어야 했겠죠. 물론 그 메시지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전화가 오던 것도 멈췄습니다. 아마 누구를 구해도 구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당장 둘 다 출근을 해야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준이한테 어제 전화 왔어.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었다며 그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올케가 엄청 힘들어한대. 사람 안 구했대? 애 봐줄 사람 구했다고는 하는데 떨어져 있으려고 안 하고 비용도 비싸고 어린이집에 하루에 3시간씩 보내는데 나머지 7, 8시간은 무조건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고생이 심한가 봐. 그것조차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다시 육아휴직한다고 하더라고. 심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제는 심 씨와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신의 누나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엔 이유가 있었던 듯 했습니다. 2달쯤 지나자 또다시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차단 풀고 재준이랑 통화 좀 해봐. 자꾸 나한테 전화가 와서 나도 좀 스트레스야. 왜? 뭐라고 하는데? 엄마 좀 설득해 달래.
나를? 올케가 아주 죽으려 하나 봐. 힘들어서?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그래. 사과? 이런 게 사과야? 힘들어지니까 후회하는 게? 나도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막무가내야. 오늘 아침에는 올케한테도 전화 왔어. 심 씨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애꿎은 딸을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심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했어요. 어머님도 희승이 보고 집안일까지 해주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제가 아무래도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보이는 게 없었나 봐요. 다시 한번 도와주시면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게요. 죄송해요. 저 육아휴직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안 남아서요. 어머님이 우리 희승이 봐서 좀 도와주세요. 구구절절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늘여놓는 며느리. 심 씨는 그걸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주실 거죠? 돈은 희승이 아빠랑 상의해서 160만 원까지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정작 며느리는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과하는 것도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반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도움을 받아야 하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말로만 사죄를 할 뿐이었죠. 하지만 만약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심 씨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쩌죠? 제가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미 맡고 있는 일이 있다고요. 어머님, 도움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데 알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왜 이러세요? 그쪽은 일을 맡기고 싶고 나는 바쁘고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았는지 깊은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160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1600만 원을 줘도 못 도와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재은이한테도 전화하지 마. 알아들었니? 다시 전화하면 1년 반 동안 시세보다 덜 받은 돈도 달라고 할 테니까. 어머님 손자예요. 네 남편이 이제 내 아들이 아닌데 네 아들이 어째서 내 손자야? 심 씨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마지막 통화였고 아들에게서도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심 씨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사도우미 일을 재개했고 진짜 고용주들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존중해 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희생보다 일로서 인정받는 관계가 때로는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아들 며느리도 손자 희승이 커서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를 돌려받았으면 했습니다. 인간이란 참 어리석어서 직접 겪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말이죠. 그러면 어떤 얼굴을 할지 그때쯤엔 한번 아들을 만나볼까 생각했습니다. 통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되어야 지난 서름이 잊혀질 것 같았죠.